건물은 잃었습니다. 가족도 이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끝에서 날 일으킨 건 이름도 몰랐던 한 청년의 도시락 한 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엔 복수도 분노도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다시 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멈춰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다시 쓰는 인생을 함께 따라와 주세요. 나는 등기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사라진 등기부등본을 손에 들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내 삶을 바쳐주던 건물. 그 안에서 아이를 키웠고 사위 맡고 며느리 밥상도 차렸죠. 지금은 그 건물에 내 이름 석자조차 없습니다.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세금 문제 복잡해지기 전에 명의를 내 앞으로 옮기는 게 어때요? 그때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만 말없이 커피잔을 내밀었고 나는 그걸 믿음이라 받아들였습니다. 자식 말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증받고 이전하고 세금도 내가 냈습니다. 그렇게 관리만 맡기려던 게 얼마 안 가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서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었고 며느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집 초인종 앞에서 내가 무릎 꿇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새벽 나는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엔 서울역 대합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며칠간은 지인의 찜질방 쿠폰으로 연명했고 그러다 조용한 공원 벤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노인들 중 누구도 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건물 주인 할머니로 불리던 나는 이제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왔습니다. 비닐 하나 없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 조용히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종이컵을 내려놓고 웃지도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말없이 차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이름도 나이도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거지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대해주었습니다. 한 번도 가엾다는 눈으로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낯설고 더 따뜻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햇볕을 쬐고 사람들의 발자국을 보며 다시 사람의 시간에 맞춰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내친 날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생각했습니다. 건물도 이름도 가족도 다 사라졌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잔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 안의 마지막 온기를 지켜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고쳐 입고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른다 해도 나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 덕분에 내 삶을 조금씩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잃었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름도 모르던 그 청년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게 되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다시 온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전날과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등 뒤에서 들려온 발자국 소리에 자연스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엔 종이컵이 아니라 작은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묵은지와 달걀 프라이 하나가 얹힌 소박한 반찬들. 비닐에 쌓인 그 음식이 어찌나 따뜻해 보이던지 눈물이 먼저 솟구쳤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니?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나는 도시락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보글보글 졸인 무조림 하나, 삶은 콩자반 몇 알. 그 맛은 자극적이지 않았고 그저 마음을 다독이는 맛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아이는
매일 다른 음식을 챙겨왔습니다. 어느 날은 누룽지죽, 어느 날은 감자조림.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가 오기 전부터 자리를 정리하고 치마를 단정히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젊은 봉사자 따라다니는 할머니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밉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벤치엔 물이 고였고 나는 구석의 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도 왔습니다. 우산 2개를 들고 있었고 내 앞에 와서 하나를 조용히 펼쳐주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나란히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비가 내리는 소리만 듣고 있었죠. 그날 처음으로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그 아이는 여전히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매일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일상을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내가 팔을 다친 날엔 물티슈로 손을 닦아주었고 허리를 삐끗한 날엔 말없이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들에 나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찬밥을 내밀던 날에도 나는 그저 고맙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앞에선 괜찮지 않은 날은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고 아팠던 날은 아프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방 보조를 구한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 종이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그 눈빛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봉사활동 신청서를 썼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모든 칸을 정성껏 채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줄, 특기사항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0에 넘게 가족 밥상 차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먹는 음식이 어떤 건지는 잘 압니다. 그 종이를 제출하는 날,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요. 건물은 잃었지만 내 손은 아직 남아 있었고 그 손엔 아직 사람을 위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한 벤치의 시간들이 이젠 주방 안으로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내 인생이 조금씩 다시 써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무섭고 조금 설렜습니다. 나는 그 주방에 발을 디딘 순간 마치 오래전 기억에 발이 닿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얀 앞치마, 김이 오르는 찜기, 그리고 무채 썰리는 소리. 모두 내게 익숙한 것들이었고 그러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반찬 봉사단의 첫날, 나는 조심스럽게 무 한 개를 꺼냈습니다. 옆에 있던 중년 여자가 슬쩍 나를 쳐다보더니 단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봉사 경력은 있으세요? 나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다고, 이제 막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 써는 칼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나를 조심스레 대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새로 들어온 어르신이라 부르기도 했고 누군가는 말없이 물을 건네며 대화보단 행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주방엔 성격도 속도도 습관도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는 손주들 밥을 챙기던 손끝으로 익숙한 맛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무엇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내 삶의 마지막 자리를 찾아 다시 칼을 쥔 사람이었죠. 하지만 내가 처음 물을 써는 날 옆에서 한참을 지켜보던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칼질이 참 곱네요. 집에서 오래 밥하셨나 봐요. 그 한마디에
나는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손끝을 알아봐준 사람이 그 주방에서 처음 생겼다는 게 왜 그리 가슴을 울리던지요. 그날 오후 우리는 큰 솥에 배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도시락 100개 분량을 맞추려면 분량부터 불세기까지 하나도 놓칠 수 없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간을 맞췄습니다. 내 혀는 이상하게도 아직도 사람 입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만들어진 도시락은 노숙인 쉼터로 배달되었습니다. 나는 용기 내어 도시락을 함께 싣는 봉사자 대열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얼굴들 중 몇몇은 나와 눈을 맞췄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내게 처음 도시락을 건네준 그 아이. 이번엔 내가 그 아이와 함께 도시락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이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밥솥 열어보니 고기 삶은 것도 좋으시던데요. 이거 내일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존재도 아니었고 그저 제 이름으로 불리는 한 사람. 그 자체로 환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걸어 나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유자차 하나와 함께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칭찬도 들었어. 도시락도 만들고 된장국도 끓였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줬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처럼 깊은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토록 깊은 위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봉사자 조끼 대신 자신 있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조용히만 있던 지난 날들과는 다르게 내 손끝은 이제 분명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전과 감자조림이 주 메뉴였습니다. 나는 그날 감자를 담당했습니다. 작고 단단한 감자들이 물속에서 데워질 동안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림은 아무렇게나 해선 안 됩니다. 불세기와 간장의 비율, 감자가 익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어야 맞춤한 맛이 나죠. 나는 조용히 냄비 앞에 앉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감자와 대화하듯 끓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봉사자가 불쑥 다가와 묻더군요. 전에 식당 같은 거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저 내 가족 밥상만 오랫동안 챙겨온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조금 멈칫하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족 밥상도 아무나 못 챙기죠. 그거 진짜 실력이에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묘하게 뭉클해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모든 노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만든 도시락이 센터에서 제일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반찬이 맛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어르신들이 직접 이름을 물었습니다. 도시락 어디서 만드는지, 혹시 예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반찬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름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반찬 누가 만들었대요? 하는 말에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죠. 그거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만든 감자조림이에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듯 풀렸습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수치심,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원망, 그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부서졌습니다. 그날 저녁, 센터 운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있을 작은 마을 장터에 도시락을 팔아볼 생각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그건 봉사가 아니라 판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보시겠냐는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나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누가 돈 주고 사 먹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조용히 건넨 말이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아이는 종이에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맛은 기억을 데워주는 힘이 있어요. 그 손맛 누군가한텐 집 한 그릇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보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집 한 그릇이 될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시락을 팔기로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장터에 나가기 전날 나는 밤새 감자를 다듬고 물을 썰고 전 부칠 밀가루를 고르며 오래된 삶의 감각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손목은 저릿했고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해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장터 한복판에 내 도시락이 놓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조용히 그 아이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이 도시락이 누군가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길 나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장터가 열리던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리엔 파스를 붙였고 손목엔 물집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두려움보단 설렘이 앞섰습니다. 센터에서 대여해준 접이식 테이블 위에 도시락을 한 줄 한 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김치전과 감자조림 그리고 직접 담근 배추겉절이까지 익숙한 냄새가 퍼져나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은 걸지 않았고 눈치만 슬쩍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떤 중년 부부가 내 도시락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자는 포장지를 들춰보며 묘하게 익숙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고 남자는 냄새를 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진짜 집밥 같네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이 벌렁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포장지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양념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식으면 더 맛있습니다. 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2개를 사갔고 그 뒤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도시락 30개가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나는 믿기지 않아 빈 도시락통을 몇 번이고 닦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남은 자국들이 내가 다시 살아있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흰 셔츠 위에 얇은 재킷, 왼손에 들린 작은 종이봉투. 그 사람은 내 아들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내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내 앞까지 다가와 작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 도시락 통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아직 남았어요. 나는 대답 대신 남은 마지막 도시락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시나 봐요. 그 말에 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울컥 올라올까봐 입술을 세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침묵이 그 짧은 말 한마디로 다 씻겨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아들은 도시락을 품에 안고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침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누구의 엄마로도 누구의 책임으로도 살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만든 밥으로 다시 내 삶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날 장터가 끝난 뒤 그 아이가 사진을 건넸습니다. 도시락 위에 붙은 손글씨,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나는 거짓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센터 운영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정기적으로 반찬을 납품해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젠 누군가가 시킨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니까요. 다음 날 나는 가만히 일기장 한 귀퉁이에 짧은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오늘도 밥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그 문장을 쓰는 손끝이 가장 나다웠습니다. 마을 회관과의 계약은 예상보다 빠르게 굳어졌습니다. 주 3회 어르신들 도시락 30인분. 가짓수는 적었지만 그 안엔 따뜻함을 담아달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무릎에 보호대를 차고 새벽마다 감자를 손질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뭉텅이로 사온 채소들, 그것들을 씻고 다듬는 시간이 이제는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내 곁에 있었습니다. 고구마 상자를 들고 밥통을 나르며 말없이 나와 함께 시간을 채웠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묻지 않아도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김치찌개보다 된장국을 좋아해. 너무 짜면 안 되고 대신 깊은 맛은 꼭 있어야 해. 국물 내는 멸치는 내장이 제일 중요해. 그런 이야기들을 조용히 마치 자장가처럼 흘려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한 장의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따뜻한 밥상이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 여성들의 손맛으로 만든 음식을 브랜드화하겠다는 계획. 거기 내 도시락 사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너지? 사진 찍고 전단지도 만들고 나 몰래 이런 거 준비한 거.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그 웃음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그 아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며칠 뒤 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느 지역 방송국 작가라며 내 반찬 이야기를 듣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TV에? 그건 너무 과분한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옆에서 말없이 손을 얹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믿음에 나는 결국 출연을 수락했습니다. 녹화 날 나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묻더군요. 왜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하셨냐고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이 먹는 밥 한 끼가 내 삶을 다시 잡아줬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 다음 날 도시락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불렀고 센터로 찾아와 도시락이 자신을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어머니가 해준 밥 같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 반찬으로 다시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그 눈빛들이 내 인생 처음 받는 상장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뒤에서 말 아끼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식탁을 지키는 사람, 이름이 붙은 도시락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세상과 연결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도시락을 정리하던 중 낯익은 손글씨가 적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엔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집이 아니라
어머니 손끝에 우리가 살았다는 걸요. 나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꾹 쥐었습니다. 뜨겁게 솟구치는 눈물에 한참 동안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대체 누구니?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점점 더 낯설어졌고 어딘가에 숨은 진심이 있다는 걸 그제야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이면 봉투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 짧은 손글씨, 그 글 속의 진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매일같이 내 곁에 있었습니다. 주방 문을 열면 먼저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도시락 박스를 함께 나르며 말없이 나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자꾸만 그 아이의 뒷모습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처음부터 내게 다가온 걸까? 그 따뜻함은 단지 선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던 걸까? 며칠 후 센터에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가 정식 브랜드로 런칭된다는 소식이었고 참여자들 모두가 새 간판과 로고 앞에 서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나는 사진 찍는 게 아직 어색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브로슈어 한 귀퉁이 작은 사진 속에서 그 아이가 정장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밥통을 나르던 손이 내 앞에 조용히 종이컵을 내밀던 손이 이 회사의 대표였던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센터 실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청년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봉사자 명단에도 안 들어 있었대요. 대표인데 늘 현장에서 함께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처음 나를 찾아왔던 날부터 공원 벤치에 내미는 따뜻한 차 한 잔, 무 말없이 건네던 도시락, 장터에 세워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반찬 사진이 실린 전단지까지. 모든 시작은 그 아이의 손끝에서부터였던 겁니다. 나는 그날 밤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내게 그랬니? 그 아이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엔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감자조림 간 맞추는 법, 된장국 멸치 우릴 때 주의할 점, 지하상가 반찬가게 가격표, 그리고 내가 벤치에 앉았던 날짜와 날씨, 그때 내가 했던 말 한 줄까지. 그 아이는 그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 단 한 번 당신이 준 도시락을 먹은 적이 있다고요. 엄마 없이 자라던 자신에게 누군가 따뜻한 밥을 챙겨준 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도시락엔 이름도 없었고 포장지도 평범했지만 그 맛을 잊지 못해 그걸 찾아 살아왔노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싸준 교회 김장 봉사날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해가 넘도록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잊은 하루가 누군가에겐 삶의 방향이 되었고 그 아이는 그 기억 하나로 내 손을 다시 잡아준 겁니다. 나는 눈물이 터져나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따뜻하게. 그리고 이번엔 처음으로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자신은 내가 살던 동네에 있던 바로 그 옆집 아이였다고요. 작은 체구에 말 수 없던 아이. 가끔 빵 하나씩 얻어먹고 가던 그 애가 이제는 세상의 따뜻함을 되돌리는 사람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 안에서 내가 놓쳤던 수많은 인연들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정체를 알고 난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기억을 더듬을수록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도시락 하나에 담았던 내 하루가 그 아이에겐 평생의 나침반이었다니. 나는 그저 놀랍고도 고마웠습니다. 그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주방 문을 열었고 내가 무거운 뚝배기를 들면 말없이 손을 보탰습니다. 나는 달라졌습니다. 마을회관, 복지관, 작은 장터를 넘어서 이젠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식당. 처음부터 다시, 마음을 다시, 그리고 사람을 다시 세우는 밥상이라는 의미로 그 아이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아래 나는 매일 식재료를 손질하고 마음이 허한 사람들의 밥상을 채웁니다. 처음엔 도시락 50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식 오프라인 공간도 생겼습니다. 작은 평수지만 따뜻한 밥 냄새와 웃음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식당 벽 한편엔 손님들이 남긴 쪽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어머니 밥 생각난다. 여기 밥 먹고 울 뻔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매일 저 쪽지를 읽으며 내 손끝이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 닿고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며칠 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손자 손을 잡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들에게 인사를 했고 아들은 조용히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일을 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단다. 하지만 살아보니까 버틸 힘이 있으면 그 힘이 결국 다시 나를 데려오더구나. 식사를 마치고 돌아서는 그들 뒷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 나를 느꼈습니다. 가족이 떠난 뒤에도 내가 나를 안았고 세상이 나를 밀어내도 내 이름으로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결국 나 자신 덕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내 식당의 파트너입니다. 대표라는 이름 대신 작은 사장이라 불리며 아이디어를 내고 주방 옆 사무실에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길을 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죠. 밤마다 식당 문을 닫고 혼자 불을 끄고 나올 때면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봅니다. 한때는 내 이름을 지운 등기부등본을 붙잡고 울던 얼굴이었지만 이젠 스스로 간판을 올린 여자의 얼굴입니다. 나는 끝내 건물은 잃었지만 내 존재를 세상에 새겼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와 나, 그리고 우리 식당을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이 한 문장으로 서로를 기억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밥은 사람이 짓는 밥이어야 한다. 오늘도 나는 조용히 냄비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삶을 다시 덮입니다. 그녀는 결국 집이 아닌 이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버려졌던 건 건물이었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의 조용한 손끝은 그 이름을 다시 세상에 꺼내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도 따뜻하게 데워드렸길 바랍니다. 계속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따뜻하게 찾아뵙겠습니다.